딸을 잃어버린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25살 된 이 덕봉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생은 말타기와 할쏘기를 잘하였지요. 그러나 이 생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빈둥빈둥 거리며 돌아다니기만 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이 생은 문득 아버지의 친구분 가운데 원나라 문종 때 계주 감찰로 임명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을 찾아가 보자. 혹 벼슬 길이라도 열어주실지 모르잖아. 그리하여 이생은 계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온갖 고생 끝에 계주에 도착했지만 헛걸음이 되고 말았지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요. 계주에는 이름난 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생은 사냥이나 하며 지내기로 하고 그 지방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가장 잘 사는 전 부자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은 아주 많았지만 자식 복이 없어 딸을 하나 가지고 있었지요. 전 부자는 하나뿐인 귀한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끔찍이 아끼며 소중히 돌보았지요. 그러다 보니 딸은 17살이 되도록 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이나 친척 가운데 딸의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휘몰아치더니 한밤중 딸이 자기 방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얘가 대체 어디 갔지? 창문이나 방문도 모두 밖에서 자물쇠로 잠갔는데. 전부자는 딸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딸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전부자는 딸을 찾아달라고 관가도 찾아가고 제사상을 차리고 귀신에게 빌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전부자는 애가 타서 사람들에게 이런 제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그리고 그 사람이 총각인 경우에는 내 딸과 혼인시키겠소. 여러 사람들이 전부자의 딸을 찾으려고 발벗고 나섰지만 강물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격으로 얼마 못 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쯤 이생은 사냥을 나섰다가 산속에서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생은 사슴을 잡으려고 활에 화살을 메었지요. 그러나 사슴은 눈치를 채고 어느새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이생은 사슴을 쫓아 산속 깊이 들어갔지만 사슴이 어찌나 빠른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이생은 사슴을 쫓느라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산 속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호랑이 울음소리도 들리고 원숭이 소리도 들렸지요. 날이 밝을 때까지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아봐야겠다. 이생이 산 꼭대기를 올려다보니 오래된 사당이 눈에 띄었지요. 이생은 얼른 산 꼭대기로 올라가 사당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당은 텅 비어 있었지요. 오래전에 버려진 건물 같았습니다. 사당 주위에 보이는 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짐승들의 발자국뿐이었지요. 이생은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멀리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러서라. 물러서래도. 이생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리지? 귀신이 아니면 도적들이겠지? 그는 재빨리 들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들보 위에 엎드린 채 내려다보니 원숭이 요괴들이 사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들은 원숭이 머리에 사람 몸을 가졌으며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우두머리는 머리에 관을 쓰고 이마에 빨간 띠를 둘렀으며 노란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요괴들이구나. 내 활솜씨를 보여주지. 이생은 우두머리를 향해 화살 하나를 쏘았습니다. 화살은 우두머리의 팔뚝에 그대로 꽂혔지요.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다른 원숭이 요괴들도 뒤따라 달아났습니다. 나한테 혼이 났으니 2번 다시 오지 않겠지? 이생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되었지요. 잠자리에서 일어난 이생은 우두머리가 있던 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위에는 비가 뚝뚝 떨어져 서당 밖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이생이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더니 큰 동굴이 나왔습니다. 핏자국은 동굴 속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이생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허공에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굴은 만길이나 아래로 뚫려 있었던 것이었지요. 잠시 정신을 잃었던 이생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깊숙이 내려왔는지 하늘이 보이지 않았지요. 주위를 둘러보니 왼쪽으로 뚫린 길이 있었습니다. 이생은 그 길을 한참 걸어갔지요.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00걸음쯤 더 들어가자 차츰차츰 밝아졌지요. 이윽고 큰 대문이 나왔는데 그 위에 신양동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문지기들이 창을 쥔 채 지키고 있었지요. 간밤에 사당에서 보았던 그 원숭이 요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생을 보고 놀라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어찌 여기까지 찾아왔소? 이생은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 세상에서 왔습니다. 성 안에서 의원 일을 하고 있지요. 약초를 구하러 산에 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굴에 들어섰다가 여기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문지기들은 반가워했습니다. 의원이시라고요? 그럼 환자를 치료하시겠군요. 그야 물론이지요. 마침 잘 됐군요. 우리 임금님이 어제 인간 세상에 갔다가 화살에 맞아 크게 다치셨거든요. 아무래도 하늘이 임금님을 살리시려고 하늘나라 의원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임금님께서 어서 당신을 모셔오라 했습니다. 이생은 문지기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개의 문을 거쳐 복도를 한참 걸어가니 넓은 방이 나왔지요. 그곳에서 늙은 원숭이 한 마리가 침상 위에 누워 고통스러운지 연신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원숭이 요괴왕 곁에는 3명의 미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숭이 요괴왕을 돌봐주고 있었지요. 이생은 진짜라는 신용을 하고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에게 씻은 듯이 낫게 하는 약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약은 치료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준답니다. 조금만 먹어도 하느님보다 오래 살아 해와 달과 별의 빛을 잠재울 것입니다. 이생은 주머니에서 약을 꺼내어 원숭이 요괴 왕에게 먹였습니다. 곁에 있던 원숭이들이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하늘나라 의원보다 뛰어난 명의이시군요. 우리 임금님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조금만이라도 약을 주실 수 없을까요? 원하시면 드려야지요. 이생은 남은 약을 요괴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요괴들은 이 약을 나누어 먹었지요. 이생은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것들 같으니라고.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아느냐? 사냥을 할 때 화살촉에 바르는 독약이야. 과연 얼마 뒤에 약효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독이 온 몸에 퍼지자 요괴들이 하나둘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생은 벽에 걸린 보검을 뽑아들어 요괴들을 모조리 베어버렸지요. 원숭이 요괴들을 해치우고 일일이 세어보니 모두 36마리였습니다. 이생은 여인들에게 보검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요괴지? 여자들이 울며 말하였지요. 선비님, 저희들은 원숭이 요괴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붙잡혀온 평범한 사람들이지요. 그게 정말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지요? 이생이 묻자 세 여인이 알려주었습니다. 한 여인은 계주 지방에서 온 전부자의 딸이고 두 여인은 이 근처 양갓집 딸이었습니다. 이생은 이들과 함께 원숭이 요괴의 소굴에서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지요. 이생은 절망스런 얼굴로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몇 사람의 노인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털 가죽으로 안을 댄 옷을 입었는데 입이 튀어나오고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지요. 그중 흰 옷을 입은 노인이 이생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늙은 귀신입니다. 원래 이곳에 털을 잡고 살아왔었는데 원숭이 요괴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선비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황금 구슬을 꺼내어 이생에게 주었습니다. 이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하였지요. 당신들도 귀신이라면 신통력이 있을 텐데 어째서 그들에게 이 땅을 빼앗겼죠? 저희들은 500살입니다. 이 원숭이들은 저희들보다 300살 많은 800살이고요. 저희들은 이제까지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놈들은 저희들과 다릅니다. 성질이 사납고 욕심이 많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지요. 이 땅은 당신들의 고향이지만 나는 인간 세상에서 왔습니다. 내게 살해하실 것은 없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십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선비님, 눈을 감으십시오. 이생은 세 여인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심한 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비바람 소리가 그쳤지요.
이생이 눈을 떠보니 커다란 흰 쥐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잿빛 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동굴에는 인간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생은 새 여인과 함께 그 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지요. 딸이 돌아오자 그 부모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전부자는 이생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고 사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의 집에서도 서로 이생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이생은 다른 두 여인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생은 그 뒤에 또다시 그곳에 가고 싶어 동굴을 찾아보았지만 풀과 나무가 무성하여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금을 만드는 제주. 아주 오랜 옛날 돌도 금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한 신선이 속세로 내려가 관료들의 마음을 떠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관료들을 만나보았지만 모두 탐욕에 눈이 멀어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제 아무리 큰 바위를 금으로 만들어 보여도 그들은 여전히 작다고 투덜투덜 거렸지요. 그는 욕심이 없는 관료를 찾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신선은 우연히 한 관료를 만났지요. 신선이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저 돌을 금덩이로 바꾸어 자네에게 주겠네. 관료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신선은 관료가 돌덩이가 작아서 싫어하는 줄로 여기고 가장 큰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저 돌을 금덩어리로 만들어주겠네. 마음에 드는가? 관료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신선은 지금껏 욕심이 끝도 없는 관료들만 만나왔던 터라 욕심 없는 관료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관료는 욕심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드니 정말 대단하구나. 저 관료는 분명 득도를 통해 신선이 되기에도 족한 인물일게야.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신선이 다시 물었지요. 자네는 큰 금덩어리도 작은 금덩이도 싫다는데 도대체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료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큰 금덩어리도 싫습니다. 저에게 돌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손가락을 주십시오. 신선은 깜짝 놀라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누가 더 중요한가?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이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놓고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낫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서 한 늙은 의사가 임금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의 병을 찬찬히 진찰하고 난 늙은 의사는 폐하의 병을 고칠 수 있사오나 약을 구하기가 아주 힘도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약인데 구하기가 힘들다는 게요? 그것이 맹수를 다루어야 할 일이라 그렇습니다. 맹수라면 사자나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요? 그라옵니다. 폐하의 병은 암사자의 젖을 마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든 못하겠소? 임금은 곧 신하에게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는 머리 좋은 군사를 뽑아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큰 임무를 맡은 군사들은 새끼 사자 한 마리를 데리고
산속의 사자굴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사자 어미가 동굴 앞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군사들은 새끼 사자를 어미 사자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새끼 사자는 곧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지요. 잠이 깬 어미 사자는 처음 본 새끼 사자를 해치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았습니다. 되었어. 이만하면 성공이다. 군사들은 열흘 동안 사자굴 앞에서 어미 사자와 얼굴을 익히며 친해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암사자의 젖을 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군사들은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암사자의 젖을 얻은 것이 꿈만 같았지요. 어서 돌아가자. 한시가 급하다. 기쁜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오던 군사들은 잠시 낮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이러했습니다. 군사의 몸 여러 부분이 서로 잘났다고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리가 말하였지요. 내가 없었다면 암사자 젖을 구하지 못했지. 깊은 산속 사자굴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내 덕이라고. 그러자 눈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걸을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 사자를 발견한 것도 내 덕이라고. 이번에는 심장이 나섰지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야. 내가 멈춰버린다면 다리고 눈이고 다 끝장이잖아.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지. 그러자 다리와 눈, 심장이 화를 내었습니다. 네가 무슨 중요한 일을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혀가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였지요. 어디 두고 보자. 누가 가장 중요한지 곧 알게 해주지. 잠에서 깬 군사들은 왕궁에 도착하여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았던 임금님은 얼굴에 웃음을 띠며 군사를 반겼지요. 어서 오게. 암사자 젖을 구했더니 정말 수고가 많았네. 그러자 꿈을 꾼 군사가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말하였지요. 배야, 이 젖은 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의 젖입니다. 뭐라고? 놀란 것은 좀 전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던 몸의 다른 부분들이었습니다. 다리와 눈, 심장은 얼른 혀를 핀잔했던 것을 사과하였지요. 지금 뭐라 했느냐? 개의 젖이라고 했느냐? 아니옵니다. 이 젖은 사자의 젖이 틀림없사옵니다. 그제야 혀는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아휴, 혀 때문에 큰일 날 뻔하였구나. 다른 신체 부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재채기 귀신 이야기. 옛날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장사꾼은 여러 달 만에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너도 이제 20살이 되었으니 이 아비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우도록 해라. 장사꾼은 며칠 뒤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찜을 짊어지고 마을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어느 도시에 다다랐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요. 아버지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잠잘 곳은 성 안에 있는데 성문이 닫혀 찾아갈 수가 없구나. 오늘 밤은 어디서 자지? 아버지와 아들은 잘 곳을 찾아
그 근방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저 집에서 묵어가면 되겠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은 험상궂게 생긴 사나운 귀신인 야차였지요. 야차는 수미산 북쪽을 지키는 신인 다문천왕을 20년째 섬겨오고 있었습니다. 다문천왕은 야차를 빈 집으로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 집에서 살며 사람을 잡아먹어도 좋다. 하지만 잡아먹기 전에 반드시 재채기를 시켜야 해. 그래서 만일 오래 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잡아먹지 말거라. 그 밖의 사람들은 잡아먹어도 된다. 야차는 다문천왕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아버지를 향해 고춧가루를 뿌렸지요. 아버지는 정신없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하였지요. 아버지, 감기에 걸리셨어요? 오래 사시려면 몸 조심하셔야지요.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야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라는 말을 하니 아들은 잡아먹지 못하겠군. 야차가 이번에는 아들을 향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감기에 걸렸구나. 내 걱정만 하지 말고 너도 몸 조심하거라.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버지도 오래 살라는 말을 하니 잡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걱정해 주다니. 이렇게 마음씨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은 처음 보네. 야차는 아버지와 아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고 남을 걱정해주는 착한 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사랑의 징표. 옛날 인도에 사쿤탈라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원래 숲속의 요정과 성자 사이에 태어난 처녀였는데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한 성자의 집에서 키워지게 되었지요. 사냥을 좋아하는 두샨타 왕이 사슴을 쫓아 히말라야 골짜기를 헤매던 중 성자의 집에 들렀다가 아름다운 사쿤탈라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쿤탈라 역시 두샨타를 보고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이라는 운명적인 예감이 들었지요. 두 사람은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동안 꿈만 같은 신혼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두샨타는 사쿤탈라에게 곧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왕궁으로 돌아갔지요. 사랑의 징표로 그녀에게 에메랄드 반지를 끼워주고 말이지요. 두샨타가 돌아간 뒤 사쿤탈라는 반지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랑하는 한 성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과 음식을 청하였는데 사쿤탈라는 그만 생각에 빠져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지요. 계속 기다리던 성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사쿤탈라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를 잊어버릴 거라는 무서운 저주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란 사쿤탈라는 성자의 발 밑에 엎드려 울며 용서를 빌었지요. 그러나 한 번 내뱉은 저주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풀린 성자는 두샨타 왕에게 에메랄드 반지를 보여주면 그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말해 주었지요. 사쿤탈라는 그 길로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두샨타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지요. 그때 이미 사쿤탈라는 두샨타의 아기를 가져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웬 허름한 여인이 다짜고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 코웃음만 쳤지요. 사쿤탈라는 몇 날 며칠의 왕궁 근처에 헤맨 끝에 드디어 두샨타 왕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쿤탈라는 남편에게 다가가 발 밑에 엎드리며 말하였지요. 당신을 못 만날까 두려웠습니다. 나를 데리러 온다는 약속을 행여 잊은 건 아니겠지요? 우리의 사랑을 잊은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 우리의 사랑의 쉼표가 있습니다. 사쿤탈라가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데 당연히 끼어져 있어야 할 반지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아마도 연못에서 세수를 할 때 빠져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두샨타 왕은 그렇게 사랑하던 사쿤탈라를 알아보지 못한 채 얼굴을 찡그리며 지나치고 말았지요. 사쿤탈라는 저주가 사실임을 깨닫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부가 생선배를 가르다가 크고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어부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려다가 왕족을 상징하는 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착한 어부는 두샨타 왕에게 그 반지를 돌려주게 되었지요. 반지를 보는 순간 두샨타 왕은 잃었던 기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쿤탈라를 버려두었음을 자책하며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지요. 그 무렵 하늘에서는 신들과 악마들 사이에 무시무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둥의 신이 두샨타 왕에게 도움을 청하였지요. 두샨타 왕은 천둥의 신의 전차를 타고 신들의 전쟁터로 나아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악마를 평정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갑자기 천둥의 신의 전차가 어느 숲속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두샨타 왕은 무엇에 이끌리듯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과 꼭 닮은 사내 아이가 새끼 사자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두샨타 왕은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보았지요. 그 순간 숲속에서 사쿤탈라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바로 두샨타 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은 마침내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둥의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소나무 목신. 옛날 어느 마을에 어느 해 괴질이 돌아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이씨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지요. 그런데 꿈의 북쪽에서 악풍이 불어오자 목신이 나타나 이르기를 저리 가거라 이놈의 바람아 저리 가거라 하였지요. 그러다 꿈에서 깼는데 무슨 꿈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인근 마을에서는 괴질에 걸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단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소나무 목신이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마다 소나무 목신에게 제를 지냈습니다. 고목이 된 소나무 밑동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거지가 찾아와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며 구걸을 하는데 밥은 주지만 재워주겠다는 집은 없었지요.
거지는 할 수 없이 소나무 밑동이 뚫린 구멍 속에서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운다는 것이 그만 소나무에 옮겨 붙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나무 목신이 놀라 크게 소리쳤지요. 나는 용릉으로 간다. 용릉은 이 마을 옆마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자 옆마을 뒷산에 소나무 당산이 생겼지요. 용릉으로 옮겨간 소나무는 마치 용이 꿈틀거리듯 하며 잎이 무성하여 많은 비가 와도 이 나무 밑에 들어가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령하게 여겼던 소나무가 용릉으로 옮겨가 버리자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었지요. 거지 탓을 하는 사람, 거지를 재워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사람, 혹은 정성이 부족하였다는 사람 등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싸움까지 일어났지요. 어느 날 길을 가던 스님이 이 마을에 들러 이러한 사실을 듣고는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한번 옮겨간 소나무 목신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소나무를 닮은 느티나무 한 그루를 구에 옮겨 심으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 소나무와 닮은 느티나무를 구하기 시작하였고 마침 가까운 이웃 마을에서 적합한 나무를 발견하였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힘을 합하여 마을 앞 소나무가 있던 자리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내의 과거 보기.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한 사내 아이가 살았는데 집이 참 가난하였지요. 너무 가난하여 서당에 다닐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서당에 다닐 동안에 저는 오줌을 지고 들에 가고 지게 지고 산에 가고 이렇게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찌나 글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일하는 틈틈이 서당에 가 문틈으로 가만히 동냥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눈치코치로 얻어 배운 동냥글이 남들 옹글게 배운 글보다 나아서 몇 해 동안 배우고 나니 모르는 게 없게 되었지요. 마침 다른 서당 도령들이 과거를 보러 서울에 간다기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러 가려면 노자가 있어야 할 텐데 어디 돈 한 푼이 있어야지요. 빈 털털이니 부잣집 도령들 짐을 대신 지고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지고 잔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가다가 도령들이 밥을 먹으면 한술 얻어먹고 도령들이 잠을 자면 한 자리 얻어자고 이러면서 갔습니다. 부잣집 도령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빈털털이니 밥 한 그릇을 못 샀지요. 늘 얻어먹으며 따라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잣집 도령들이 그만 심통이 나버렸습니다. 하루는 이 가난뱅이를 큰 나무에 매달아 놓고 저희들끼리 가버렸지요. 한턱 내려거든 따라오고 안 그럼 오지 말거라. 이라고서 휙 가버렸지요. 가난뱅이는 나무에 매달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정승 딸이 외갓집에 가느라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가난뱅이를 보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가난뱅이는 솔직하게 모두 말해주었지요. 그랬더니 정승딸이 가난뱅이를 풀어주고는 자기가 가지고 가던 음식 보따리까지 내주었지요. 어서 빨리 도령들을 따라가세요. 따라가 이것으로 한턱 내고 함께 가자고 하세요. 가난뱅이는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도령들을 따라가지요. 따라가서 한턱 내니 도령들도 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과거길을 가게 되었지요. 부잣집 도령들은 또 서로 돌아가면서 너 한 턱 나 한 턱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가는데 가난뱅이는 또 얻어먹기만 하면서 따라가지요. 그러니 부잣집 도령들이 또 심통이 났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에게 길가 큰 집 안에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따오라고 시켜놓고 가난뱅이가 배를 따러 나무에 올라간 새 저희들끼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너도 노자가 생기거든 따라오고 안 그러면 오지 마라. 이러고서 가버렸지요. 가난뱅이는 나무에 올라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마침 정승 집이었지요. 정승이 잠을 자다가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저희 집 배나무에 올라가 있는 꿈을 꾸었지요. 꿈을 깨어 배나무에 가보니 웬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물으니 과거를 보러 가다 일이 이렇게 되어 봉변을 당했노라고 자세하게 말해 주었지요. 정승은 꿈의 용을 봤으니 틀림없이 이 아이가 그게 될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짐을 받았지요. 만약 네가 과거에 급제하면 내 딸과 혼인하겠느냐? 그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승이 가난뱅이에게 노자를 듬뿍 쥐어주었지요. 가난뱅이는 정승에게 노자를 받아가지고 불이 나게 도령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끝내 가난뱅이는 무사히 과거장까지 가게 되었지요. 가서 가결을 보았는데 보기 좋게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령들은 모두 떨어져 버렸지요. 가난뱅이는 약속대로 정승 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승 딸이 원래 조막손이었지요. 그런데 가난뱅이와 혼인을 하고 나니 손이 쫙 하고 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천생연분이라 그랬다고 합니다. 효자의 출세담. 옛날 깊은 산골에 홍시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의좋게 살고 있었지요. 한 가지 걱정거리는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자식을 포기해갈 무렵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지요.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부풀러 올랐지요. 아무래도 애가 넷은 들었나 봐.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 꼭 장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내는 드디어 아이를 낳았지요. 아주 큰 아기를 낳았습니다. 크기가 꼭 대여섯 살 된 아이만 하고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들썩들썩 거렸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큰 대자 권세 권자를 써서 아이 이름을 대권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여 년이 지났지요. 청년이 된 대권은 아주 굉장했습니다. 키가 8척이 넘고 가슴 둘레는 5자도 더 되었지요. 웬만한 어른도 그 옆에 서면 매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대곤의 집도 변화가 있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대곤은 산중을 헤매다 노갈 데 없는 처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홀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더니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얘야,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건은
두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지요. 대권은 심리 밖에 있는 방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주 단단히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대권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른 주먹을 쥐고서 쿵 내리치자 단번에 얼음장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렸지요. 얼음장 밑에서는 잉어들이 추위를 참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몸집이 큰 잉어가 얼음 구멍으로 퐁 하고 뛰어 올랐지요. 대권은 그 잉어를 쏙 하고 주워 담았습니다. 대권이 잉어를 가지고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 뽀얀 국물을 내었지요. 그걸 가져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이 맛있다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이 나았지요. 하루는 대권의 아내가 너무나 신기하여 잉어를 주걱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게 눌러지지가 않았지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져보려 했더니 솥에 붙었는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권이 이까짓것 하면서 잉어를 들었지만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대권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쓰는데도 잉어는 꿈쩍을 안 했습니다. 대권이 쇠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한껏 힘을 주자 그제서야 툭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떨어졌습니다. 잉어를 꺼내 놓고 보니 색깔이 누르스만데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지요. 이상하다 싶어 헝겊을 가져다 닦았더니 샛노란 빛깔이 드러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잉어가 금 덩어리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산골에서 이걸 어디다 쓰나? 나라님에게나 갖다 드리면 좋으련만. 대권은 금 잉어를 헝겊에 대충 싸서 헛간 한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그 무렵 임금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기회만 되면 암행어사를 보내어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 무렵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암행어사로 발탁되었지요.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피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봉고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거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천과하라. 임금에게서 마패를 받은 윤어사는 노인 하나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남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하여 어사가 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윤어사와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정처 없이 걸어 문경 세제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문경 땅으로 가야겠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지요. 산 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둘은 어느 바위 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날이 새자 다시 산중을 헤맸지만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겨우 먼발치에 나무찜을 짊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였지요. 이보게 문경은 어디로 가는가? 지게를 짊어진 나무꾼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거짓고를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자 노인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길을 거꾸로 알려주었습니다. 문경? 오던 길로 도로 가야 문경인데
그 말을 듣고서 두 사람이 뒤돌아 길을 가니 또다시 오리무중이었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은 지치기 시작했지요. 어떤 무덤가에 이르러 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벌렁 눕고 말았지요. 그렇게 눕고 나니 기력이 빠져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때 꼬부랑 노파와 젊은 아낙네 하나가 봄나무를 뜯으러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였지요. 어머니, 저기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아이고 얘야, 무섭구나. 얼른 가자. 저러다 날이 저물면 호랑이 밥이 될 텐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니? 하지만 젊은 아낙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가서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치고 허기져서 쓰러진 것이 분명하였지요.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 텐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낙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자기의 젖을 흘려 넣어 주었지요. 마침 갓난 아기가 있어 젖이 불어있던 터였습니다. 그러자 쓰러져 있던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아낙은 급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것이오. 어디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노파와 여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서 둔덕을 몇 개 넘으니 심심 산중에 초가집 대여섯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지요. 노파와 여인은 맨 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사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뒷곁에 몸을 숨겼지요.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 하고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지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홍대권이었지요. 그 무지무지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 나무찜을 부리는데 나무찜 크기가 집채만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울음반 투정반으로 말을 하였지요. 아이고 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 글쎄 네 처가 말이다. 산속에 웬 거지 둘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네한테 젖을 짜먹였단다. 내가 부끄러워 못 사겠다. 그러자 대권이 눈을 부릅뜨고 말하였지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까짓 거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죠 뭐. 그 말에 뒷곁에 숨어 동정을 살피던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서 활을 꺼내어 홍대권을 겨냥하였지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권은 한 손에 나무 작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너방으로 들어갔지요. 화를 진 노인은 여차하면 시위를 놓을 태세로 바짝 긴장하여 방 안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아랫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굽혀서 넙죽 큰 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여보, 참 좋은 일을 했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두 생명을 구했다니 참 장한 일을 했구려. 헌데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한단 말이오. 자, 내 시키는 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는 소리를 하구려. 그럼 어머니가 마음이 좀 풀리실게요. 그러더니 대권은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죽는 소리를 내었지요. 한참을 그러던 대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나무 작대기를 마당에 훌쩍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야단이 났지요. 이놈아, 네 처가 어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했느냐? 그저 부끄럽다고 했지. 어머니는 서둘러 건너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지요. 아이고, 얘가 죽었네.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뜨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셔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지요. 아이고, 얘야, 안 죽고 살았구나. 저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겼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 아내, 그 남편이로다.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지요. 그간 임금님께 천거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하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길을 찾아 읍내로 나온 다음 홍대곤에 얽힌 사연을 적어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골원에게 청하여 급히 한양으로 올려보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오리라는 어명을 내렸지요. 난데없이 어명을 받고 대궐로 가게 된 홍대권은 헝겊에 싸서 헛간에 처박아 두었던 그 밍어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당도한 홍대권이 대궐 뜰 앞에 엎드렸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저 백성이 윤어사가 말하던 나무꾼이란 말이냐? 몸집 한번 대단하구나. 여봐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대권이 엎드려서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네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성명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도 계속 대답이 없자 관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놈아, 얼른 얘기하거라. 안 하면 목이 떨어져 나간단다. 소인의 이름은 홍대권인 줄 아려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대궐 기와장이 들뜨고 소나무에 달려있던 솔방울이 후두둑 떨어질 정도였지요. 과연 좋은 이름이로구나. 그때 임금이 헝겊에 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헝겊에 싼 것은 무엇이냐? 예, 임금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금잉어입니다. 홍대권이 금잉어에 대한 사연을 아뢰자 임금의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었지요. 여봐라 홍대권,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까 하는데 혹 글을 배운 적이 있는지 아뢰어라.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그럼 되었다. 천자문 속에는 갖은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되었다. 배운 것은 더 없느냐? 명심보감은 혼자 읽어 깨쳤습니다. 혹시 더 배운 게 있거든 모조리 아뢰어라. 논어맹자 대학 중용, 주역 12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 그것을 다 떼고서 그 책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3동이 붓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 건더기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다시 임금이 홍대권에게 물었지요.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사나이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무술을 배운 일이 없느냐? 변변치 않지만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신우대로 화살을 만들어 나무하러 다닐 때 꿩도 잡고 토끼를 잡은 적은 있사옵니다. 그래? 활은 그렇고 혹 칼은 손에 잡은 일이 없느냐? 제대로 된 칼은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암자에 계신 스님이
나무 막대기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목검 연습은 조금 해봤습니다. 옳지. 그럼 됐다. 여봐라, 여기 박 장군을 대령시키거라. 어명이 내리자 박 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장검을 차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지요. 그러자 임금은 홍대곤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지요. 대권은 맨몸으로 박 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의 대련이 시작되었지요. 박 장군이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덤벼들자 홍대권이 아이고 다치겠는데? 다친다니까 하면서 사뿐사뿐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장군의 칼은 홍대권의 몸에 닿을 듯 살짝살짝 비껴나갔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바마마, 저 사람 죽겠어요. 그 소리에 홍대권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박 장군의 칼이 홍대권의 목에 와 닿았지요. 하지만 홍대권은 비호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습니다. 쨍그랑하는 한 줄기 소리와 함께 박 장군의 칼이 뚝 동강나서는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지요. 그러자 박 장군은 칼을 던지고 투구를 벗었습니다. 여봐라 홍대권, 박 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을 하자 홍대권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지요. 그리고는 긴 칼을 휙 하고 내둘렀습니다. 무엇이 땅에 툭 하고 떨어졌지요. 다들 박 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떨어진 것은 박 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습니다. 임금님이 옥자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홍대권에게 말하였지요. 장하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지.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경들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오. 홍대권은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내 홍대권을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으리다. 그렇게 하여 홍대권은 하루아침에 산골 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지요. 그 홍대권은 시골에 있던 모친과 아내를 불러올려 길이길이 후강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